영국 귀족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0년 전통 귀족 가문의 수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예상 밖의 나라 이름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고 병원들도 미국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런던, 보스턴까지 세계 최고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치료 이후 그는 돌연 한영의료협력 구상과 대규모 지원 계획을 공개해 영국 사회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연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도 아닌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을까요? 세계가 포기한 그 순간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봤던 걸까요? 지금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헨리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우연이에요. 우리 가문은 300년 넘게 우연을 배제하며 살아왔죠. 계획하고 통제하고 예측하는 것. 그게 귀족이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쓰러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했어요. 런던의 왕립병원, 보스턴의 메이오 클리닉.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확신들을 샀습니다. 딸의 침대 옆에는 노벨상 후보였던 교수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잔인하게 단순했어요. 희귀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산산조각이 났죠. 교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헨리경, 의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나는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실험적 치료, 임상시험, 승인되지 않은 약물까지 딸의 몸은 서서히 전쟁터가 되어갔어요. 내 오만함이 딸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병원에서 부작용이 터졌을 때 의사들은 서로를 탓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딸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인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게 쏘아붙였죠. 한국? 자네 정신 있나? 내 머릿속 한국은 명확했어요. 오래전 신문 귀퉁이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우리 가문 소유 광산에서 일하던 동양인 노동자들. 검은 얼굴, 구부정한 등 서툰 영어. 그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유럽 최고 의사들도 손든 병을 동양 어디선가 고친다고. 제임스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더 화나게 했죠. 그날 밤 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아빠 목소리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어질 것 같았죠. 한 번만 더 제발. 그 제발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관통했어요. 우리 가문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제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령하고 요구하고 기대하죠. 하지만 내 딸은 지금 애원하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항공권 준비에 1등석으로 제임스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나는 덧붙였죠.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비행기 안에서 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건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죠. 오히려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12시간 뒤 인천공항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먼저 공기를 느꼈어요. 차갑고 깨끗하고 묘하게 긴장된 공기였죠. 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딸의 호흡을 세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너무 얕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는 소리쳤지만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갔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딸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런던도 보스턴도 아닌 이 낯선 공항 바닥에서 내 딸이 죽는구나. 그런데 주변이 움직였어요. 공항 직원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전기를 잡더니 뭔가를 외쳤죠.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훈련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두 명이 더 나타났어요. 한 명은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들것을 밀고 왔죠. 뒤로 물러나 주세요. 젊은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또렷했어요.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의 목에 손을 댔죠. 기존 질환이 있나요? 질문이 빨랐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아니, 감정을 배제한 정확함이었죠.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희귀환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유럽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한국어였지만 그 속도와 리듬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매뉴얼이라는 걸요. 산소 마스크가 딸의 얼굴에 씌워졌어요. 작은 기계가 손가락에 끼워졌죠.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78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더니 딸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리쳤어요. 뭐라는 겁니까?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무례하지 않았죠. 응급처치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입을 막았어요. 명령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2분이 지났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어요. 눈꺼풀이 떨렸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나는 그 순간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들 것이 와 있었고 딸은 이미 옮겨지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원입니다.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5분. 딸이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정확히 5분이었어요. 나는 그 5분 동안 내가 평생 믿어왔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의 병원들에선 응급실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죠. 여기선 5분 만에 팀이 나타나고 처치하고 이송 준비까지 끝났어요. 구급차 안에서 딸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다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내 딸을 살렸다는 사실을요. 병원 진료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방안을 훑었습니다. 유럽의 명의들은 늘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높은 의자, 두꺼운 책들, 벽에 걸린 학위 증서들. 그게 그들의 권위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곳의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 있었어요. 책상 앞이 아니라 딸의 침대 옆에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딸의 얼굴을 먼저 봤죠.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환자 번호도 케이스 번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봤죠. 내 손엔 유럽 병원들의 진단서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자료는 어젯밤 다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4군데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노벨상 후보 2명이 직접 진단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보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의사들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봤어요. 엘리자베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어요. 유럽의 의사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처음 증상이 나타났나요? 그들은 병의 시작점을 찾았죠. 그런데 이 의사는 느낌을 물었어요. 증상이 아니라 감각을, 의학이 아니라 경험을.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낯설었어요. 낯설었다. 네.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게 어색하고 마치 빌린 옷을 입은 것처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그 전날 밤에 뭔가 있었나요? 스트레스나 특별한 일이나 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콘서트가 있었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작은 실수였지만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밤에 잠을 못 잤나요? 네.
의사는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헨리 씨 따님이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는 걸 아셨나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랐어요. 나는 그날 딸이 완벽하게 연주했다고만 기억했죠. 실수 같은 건 눈치를 채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물었어요. 그 뒤로 몸의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이상했나요? 손가락이요. 아침에 펴지지 않았어요. 오른손, 왼손 바이올린 짚는 손이네요.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이 의사는 바이올린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30분 동안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병의 이름이 아니라 병이 시작된 이야기를 캐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새로운 검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대체 뭘 다시 검사한다는 겁니까? 이미 MRI 혈액 검사다 했습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검사들은 병을 찾는 검사였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병과 원인이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흔들었어요. 유럽의 의사들은 병명을 찾았습니다. 희귀자가 면역 질환. 그게 끝이었죠. 왜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병에서 사람으로, 증상에서 원인으로.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전 괜찮아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나는 딸을 봤습니다. 딸의 눈엔 뭔가가 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죠. 딸은 이미 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걸요. 그리고 나만 혼자 여전히 유럽을 붙잡고 있다는 걸요. 사흘 뒤 유럽에서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직접 부른 팀이었어요. 런던 대학병원의 교수와 그의 제자 둘. 솔직히 말하면 이건 보험이었죠. 만약 여기서도 실패하면 적어도 나는 모든 걸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쪽엔 한국 의료진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엔 유럽팀이 자리했어요. 나는 그 사이에 앉았죠. 마치 재판장 같았습니다. 한국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로운 검사 결과를 보시면 염증 수치가 특정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자가 면역이 아니라 잠깐 런던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우리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희귀자가 면역 질환이 맞아요. 하지만 염증의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권위의 목소리, 의심받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 한국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인공지능 분석 결과 염증 패턴이 바이올린 연주 후 3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영국 교수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죠. 바이올린? 무슨 소리입니까? 바이올린이 자가 면역 장애를 유발한다고요? 한국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그 시점에서 급증하였어요. 영국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연입니다. 이런 미신적 접근이 의학입니까? 인공지능은 의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사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의사가 의학을 하죠. 보조도구입니다. 저희가 놓친 패턴을 찾아내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헨리경, 이건 시간 낭비예요. 런던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딸의 몸을 두고 벌어지지만 사실은 체면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었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나은 의사인지. 그게 진짜 전쟁터였죠. 한국 의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엘리자베스의 증상이 계속 악화했을까요? 희귀 질환이니까요. 그게 답입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앉아서 두 세계를 봤어요. 한쪽은 이미 아는 것을 지키려 하고 한쪽은 아직 모르는 것을 찾으려 했죠. 둘 다 옳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따라왔어요. 헨리경, 정신 차리십시오. 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유럽 의학의 역사가 몇백 년인데 여기가 뭘 안다고. 하지만 딸이 딸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처음으로 유럽의 권위를 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내게 말했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고 싶어. 왜? 나는 정말 몰라서 물었어요.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눈이 달라. 나를 살릴 생각을 하고 있어. 병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 나는 그 말을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무시해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머리보다 가슴을 먼저 설득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끝없이 빛나는 불빛들. 그 빛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 진짜 질문은 이거였죠. 내가 내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 치료를 시작한 지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상체를 세우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딸은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면 3명이 붙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 딸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딸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늘 혼자 화장실 갔다 왔어. 나는 웃어야 했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 둘을 동시에 하려다가 결국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딸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문장은 기적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처럼 들렸죠.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처음 왔을 때 850이었어요. 지금은 340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정상이 100 이하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다. 유럽 의사들은 늘 결과만 말했어요. 됐다, 안 됐다. 성공, 실패. 그런데 이 의사는 방향을 말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길을 찾았다는 뜻이었죠. 병실 안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이제는 밝게 불렀어요. 청소하시는 분도 지나가며 손짓으로 안부를 물었죠. 딸이 엄지를 세우면 그분도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의 옆 침대에 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한국어만 하시는 분이었죠. 딸과는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딸이 기침을 하자 그 할머니가 배를 눌러주셨어요. 간호사가 올 때까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귤을 건넸습니다. 딸이 받으려 하자 직접 까주셨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자란 내 딸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 할머니에게서 귤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행복하게. 그날 오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재활치료 시작합니다. 재활이요? 네.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됐어요. 재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복도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었어요. 차갑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곳. 그런데 여기는 버티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날 밤 딸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원래 계획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딸이 웃었습니다. 그럼 한참 있겠네. 그래야지.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요. 살게 만드는 분위기, 버티게 하는 연대,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딸이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어요. 병실 문에서 간호사실까지 고작 20m. 하지만 그 몇 걸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딸은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받쳐주고 있었지만 딸은 스스로 발을 떼고 있었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가 커피 2잔을 건넸어요. 나는 받지 않았죠.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유럽 근처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동양인 노동자로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양인 노동자. 그 단어가 내 안의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어요. 검은 얼굴, 구부정한 등, 서툰 말투. 우리 가문 광산에서 일하던 그들. 나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봤죠?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헨리 씨.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요. 고용주가 작업지연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아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전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헨리 씨,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제 일입니다. 문을 나가기 전 그가 돌아봤어요. 참 제 아버지 이름은 김민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할 리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김민재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지금 내 딸을 살리고 있었어요.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딸이 보였어요. 이제 간호사실까지 다 걸었고 돌아오고 있었죠.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봤어. 나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긴 앨범이었죠. 광산 사진이 있었습니다. 멀리 노동자들이 보였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구부정한 등은 선명했습니다. 그 중에 김민재가 있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회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가 나를 봤어요. 한국을 무시한 것도, 선생님을 의심한 것도,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본 것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죠. 계속 일하시죠.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병실로 갔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서울 예쁘다. 그래? 응. 여기 사람들도 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바뀌어야 딸도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걸요. 퇴원 전날 병원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복한 환자들의 작은 음악회였어요.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서는 무대였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활을 올렸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떨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음정이 흔들렸고 박자가 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내게 완벽이었습니다. 나는 객석 맨 뒤에 서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옆에서 누군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주치의였어요. 첫 번째 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냈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의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연주를 끝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딸이 무대에서 내려오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시 할 수 있어. 알아. 아빠도 봤어.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공항에서 5분 만에 달려왔던 사람들, 병동에서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들, 귤을 까주던 할머니, 손짓으로 안부를 묻던 청소 직원.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나라 사람들의 속도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결심의 속도였어요. 유럽으로 돌아가면 많은 이들이 물을 거예요. 왜 한국이었나요? 나는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환자를 중심에 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의사가 중심이었어요. 병명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환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사람,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콘서트에서 작은 실수에 상처받고 밤에 잠 못 이루던 그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병실을 정리하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올 수 있어? 한국에 응. 1년 뒤쯤 나는 웃었어요. 검진 받으러. 그것도 있고 그냥 보고 싶어. 할머니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 선생님께 인사도 하고 싶고 김 선생님 딸은 주치의를 그렇게 불렀어요. 김민재의 아들 김 선생님, 그래 꼭 오자. 나는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받는 사람 유럽의료재단 이사회. 제목 새로운 제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자. 희귀 질환자들이 국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가문의 명예도 아니었죠. 중요한 건 내가 처음으로 베푸는 귀족이 아니라 빚을 갚는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끝없이 빛나는 불빛들. 이 도시가 내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건물들이 빛났죠. 한 달 전만 해도 이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아쉬웠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왜? 다음에 올 때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는 웃었어요. 그래, 아빠도 배워볼까?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우리 함께 배우자. 비행기 안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조용히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늘 그래왔어요. 스캔들은 숨기고 실패는 지우고 성공만 남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내 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았는지, 그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려다봤는지에 대한 증언이었죠.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나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요? 네. 희귀 질환자들이 국경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국 병원들과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한 의사가 물었어요. 그게 우리 가문에 무슨 이득이 됩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득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빚이요? 우리 가문이 지난 300년 동안 받은 것들, 그걸 돌려줄 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산에서 공장에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으로 부를 쌓았죠. 이제 그 빚을 갚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반대하시는 분은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가문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한 달 뒤 첫 번째 환자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의 8살 소년이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병원에 갔죠. 비용은 전액재단이 부담했습니다. 석 달 뒤 소년이 돌아왔어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헨리경.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딸과 나는 약속대로 한국에 다시 왔어요. 검진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러. 할머니는 여전히 그 병실에 계셨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죠. 딸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요. 엘리자베스 덕분에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저녁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니? 아니, 음악으로 아픈 사람들한테 연주해주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좋은데. 아빠가 도울게. 어떻게? 병원에서 음악회를 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연주하고 싶을 때마다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가문보다 더 오래 남을 유산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귀족은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감정은 남기지 않죠. 하지만 나는 이제 귀족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꿨다. 확신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